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고대 그리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장인 교수님 다시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 드디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 화면 바꿀까요? 고대 그리스 정치와 사회. 예. 고대 그리스 정치와 예. 사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실 거죠? 예. 예, 어떻게 시작하실 것입니까? 먼저 고대 그리스의 정치. 예.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도시국가라는 개념이죠. 우리 그냥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도시국가 네. 혹은 폴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지난 여기 그리스 배경이네요. 지금 현재 그리스 현재의 그리스하고 같은 지역이죠. 고대 그리스하고. 고대 그리스가 조금 차이가 있죠. 조금 더 큰가요? 고대 그리스 현재보다? 크다 적다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일단 그러면 먼저 고대 그리스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 그 공간적인 개념부터 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여기 있어요. 예. 지난번에 본 전번에 한번 소개했죠. 네, 이게 지도네요. 에게의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 왼쪽에 발칸 반도, 오른쪽에 소아시아가 있죠. 그런데 예.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는 예. 그리스 본토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소개드렸던 소아시아 연안에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흑해 연안까지 퍼져 있고 예, 흑해 연안,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 섬 그리고 프랑스 남부 지역까지 가 있죠. 예, 프랑스 남부 지역까지 가 있네. 이것들이 모두 다 예.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형태를 띠고 있고. 스페인 동부도 있네요. 그렇죠. 예, 그 스페인이 있고 붉은색이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에 오늘날 튀니지가 있는 지역에 보면 네. 카르타고가 있었어요. 이것은 그리스가 아니라 페니키아의 도시국가였는데요. 예. 이것도 폴리스였어요. 그러니까 폴리스는 그리스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 페니키아를 막론하고 인종이나 민족을 막론하고 지중해 연안에 퍼져 있었던 하나의 정치 체제에게 그 도시 한 도시를 중심으로 한 단위 그러니까 도시국가 원어로 폴리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스인들만 폴리스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도시국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도시가 국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 왜 도시국가라고 얘기하죠? 그게 그 원어는 폴리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폴리스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그 개념이 아주 독특한데 도시국가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사실 그게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는 적어도 그 어떤 생활 환경에서 농촌이 아닌 도시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도시국가라고 얘기할 때 도시는 예. 우리같이 농촌이라든가 농업과 대조가 되는 하나의 생활공간으로서의 뭐 도시,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도시가 아니고 고대의 세계는 거의가 농업이 중심이 되는 것이었죠. 예. 그러니까 도시국가가 도시라고 하는데 그 도시는 농촌과 대조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농민이 바탕이 되는 도시.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주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하든 안 하든 말하자면 우리가 지주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업으로서는 농민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농업을 안 해도 그 생산의 기반이 토지에 있기 때문에 농민 지주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도시국가 그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시민권자다. 시민이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농민들이었죠.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것이 폴리스가 하나의 국가 단위네요. 그렇죠. 폴리스가 하나의 국가 단위인데 국가 단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폴리스 위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한 명이 있고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예. 어쨌든 폴리스라는 개념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자가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니죠. 폴리스는 왕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왕이 아닌 어떤 대표자 우리가 말하면 집정관 같은 거죠. 네, 집정관 같은 그게 거는. 우리가 장관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아르콘이라고 그래요. 아르크가 시작이란 뜻도 되고 처음이란 뜻도 되고 꼭대기란 뜻도 되고 아르크가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아르콘 하면은 집정관이에요. 예. 권력을 권력이 다소간의 권력인데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장관 같은 건데요. 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르콘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예. 폴리스의 중심은 시민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아르콘은 어떤 부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대 국가와 같은 어떤 중앙에 다소간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체제가 아니었고 그리고 왕이나 뭐 이런 게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문적인 정치가의 개념이 거기는 적용이 안 되고 뭐 연봉이라든가 이런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봉사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어떤 관료 체제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폴리스라는 것은 농민이 바탕으로 한 구역 이제 단위겠죠. 그렇죠. 한 구역 단위에 그러니까 시민 단체가 하나 존재하고 시민단이라고 우리가 시민단 그 사람들이 뭐 시민들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전체 시민이 됩니까? 전체 시민이 중심입니다. 전체 시민 네. 그렇지만은 만약 전체 시민 500명이라 그러면 500명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 시민. 그 전체 시민이 그래서 폴리스가 작을 수밖에 없겠네요. 전체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그 지역 그 단위가 폴리스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폴리스를 생각할 때 이제 조금 이따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폴리스가 작았기 때문에 전체 시민이 모일 수가 있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그 도시국가 폴리스의 권력 구조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민단이 중심이 됐는데요. 네네. 됐는데 이게 참 이제 주의를 요하는 것인데 그 시민단이라는 것은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중심의 시민들이 지금 모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아테네란 말이에요. 예. 아테네라는 중심지가 있으면 그러면 아테네가 포괄하는 어떤 영역이 있었겠죠. 예. 근데 이 시민단은 아테네에만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테네 밑에 우리가 말하는 군이 있고 면이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부 구조. 도시국가의 하부 구조가 있어요. 그 하부 구조에는 형식적으로 우리가 도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족 같은 게 있고 그 부족 밑에는 또 시족이 있었겠죠. 이 부족 이게 도시 폴리스의 하부 구조로 부족이 있다. 그러면 부족 밑에 시족이 있다. 이거는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이제 구조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부여라는 게 있었는데 부여의 왕이 있으면 그 밑에 부족이 5개 있고 뭐 개부족, 말부족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었겠죠. 이제 이런 구조인데 그리스의 폴리스도 똑같아요. 폴리스가 있으면 그 하부 구조로서 부족이 있고 시족이 있는데 그러나 그 폴리스 밑에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우리가 민회 같은 거 시민단 그 시민단은 아테네라는 도시에만 모인 게 아니었고 아테네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역 단위가 있겠죠. 그 지역 단위를 보통은 데모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데모스라는 말은 우리가 데모크라시 할 때 디모크라시가 데모스. 민주주의. 데모스는 촌락이라는 뜻도 되고 민중이라는 뜻도 돼요. 이중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데모스별로 또 시민단이 모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아테네가 아무리 커져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 폴리스를 이해할 때는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서 도시국가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시민단의 민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테네를 구성하고 있는 데모스별로 모인 시민단도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네. 서울에만 권력이 집중돼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요즘 왜 촛불혁명 나고 난 뒤에 자치분권이라는 지방분권도 아니고 자치분권이라는 말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 자치 그 데모스에 하나의 시민단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하부 구조의 민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아테네의 민회만 중심으로 해서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아테네의 민회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건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미니멈 최소한의 투표가 6,000표가 필요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편 추방 어떤 정치가를 추방할 때 필요했던 그 최소한의 투표수가 6,000표였어요. 그럼 아테네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인구를 계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테네 인구가 몇 명이냐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인구 자체를 가지고는 아테네의 국가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테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여기 지금 여기에는 지도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아테네가 어디에 있냐면은 현재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제가 여기서 한번 찍어드릴까요? 여기. 요쪽에 그렇죠. 여기 있는 반도가 있잖아요. 여기 반도에 요 반도 요거 여기 보면 아티카 반도라고 되어 있어요. 아티카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하나가 여기네요. 그렇죠. 아테네. 그러니까 그 끝이네. 아테네라는 하나의 중심지가 있으면 아테네에 속하는 지역들은 그 많은 데모스들이 있는데 그게 아티카 반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티카 반도에 그 많은 데모스들이 그 데모스들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냐면 아테네와 똑같은 그 어떤 시민단의 그 모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은 아테네가 되는데 근데 여기 아티카 반도에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저 위쪽에 여기인데요. 여기 보면 마라톤이라고 있어요. 마라톤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여기에 지금 메가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메가라. 그리고 메가라 오른쪽에 보면 엘레오시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테네가 중심에 있으면 동북쪽에 마라톤이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 엘레오시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많은 경우에 아테네에 속해 있었어요. 아테네가 점차 확대가 되면서 마라톤도 포함을 하고 마라톤은 유명한 마라톤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죠. 그게 처음에는 아테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엘레오시스라는 것도 아주 유명한 그 데메테르 신에게 제사 지내는 데메테르 신전이 있어요. 그게 아테네에 속했다가 나갔다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테네라든가 스파르타라든가 이런 폴리스는 현재 대한민국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라든가 이런 어떤 고정된 그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너무나 유동적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혹시 맞는지. 그러면 폴리스라는 것은 시민단체가 있는 시민단이 있는 한 지역 시민단이 있는 한 지역 그게 폴리스의 단위죠. 그렇죠. 시민단으로 구성된 민회가 운영하는 정치체제가. 그렇죠. 운영하는 정치체제가 있는 한 지역. 그렇죠. 그게 폴리스잖아요. 그런데 그 폴리스가 한 지역으로만 될 수도 있고 또 아테네처럼 여러 지역이 서로 연합해서 그렇죠.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폴리스들이 연합해서 작은 폴리스들이 연합해서 큰 폴리스를 이루어서 그것이 아테네라는 뭐 폴리스로 불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항상 고정적인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면 저로 떨어져 나가서 대표적인 게 엘레오시스. 엘레오시스 같이 빠져나와서 난 그냥 폴리스야.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자율적으로 된다 이거죠.
자율적이 아니라 역학관계가 작용을 하죠. 역학관계가 작용해서. 네. 거기는 뭐 갈등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뭐 소규모 뭐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과 같이 굉장히 획일적인 대한민국이면 딱 속해 있고 일본이면 딱 속해 있고 이런 식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아테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중요한데요. 아테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영역의 개념이 아니고 이 고정된 일정한 영역의 개념이 아니고 시민단이란 말이에요. 그 시민단의 개념은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아티카 반도라고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 여기 아티카 반도. 아티카 반도에 그렇죠. 아티카 반도에 있는 사람들만 아테네 시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 그 초록색 예를 들어서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저 손가락 3개 같이 나온데 거기 테살로니키라는 데가 있죠. 테살로니키. 성경에 데살로니카 전서. 데살로니카. 그게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지인데요. 북쪽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광산을 개발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아테네인들이 밀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상업을 하는데 중간 거점들이에요. 하다가 보면 거기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식민이라는 개념인데 식민이 정착한다는 개념입니다. 막 쳐들어가서 막 이런 거보다. 그래서 거기를 하다 보면 뭐 은광도 개발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분산된 지역에 모시 아테네를 모시로 해서 건너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아테네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이 식민시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 한국인이 갔다. 그럼 거기도 한국이다. 한국인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아테네 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민이 몇 명을 아테네가 인구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나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서는 파악하는 게 무의미하다. 단지 그 나중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가 국제 도시가 될 때 거기는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락거려요. 왜냐하면 그때 돈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럴 때 아테네 상주 인구가 많았겠죠. 그러나 그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에게해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기 이전에 아테네는 시골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는 아테네 인구는 훨씬 적었을 것이고 아테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할 지금 생각하는 아테네 시에 사는 인구는 훨씬 적었고 식민시라든가 퍼져 있는 도시에서는 그것도 아테네 인구고. 그것도 아테네 인구니까 굉장히 아테네 인구가 유동적이겠네요. 유동적이에요. 폴리스라는 개념 자체가 일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시민 단을 중심으로 한다.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도 그거는 아테네 시민인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 명이라는 것은 참 숫자가 대단한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6천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미운 정치가를 쫓아내는데 6천 명이나 필요하다. 쉽게 쫓아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6천 명이 모여 이게 투표가 6천 표가 모여야 그게 추방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거겠죠. 그러면 오늘 여기 도시국가의 개념은 도시국가에서 벌써 이렇게 반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는 우리 같이 농촌과 대조적인 개념이 아니고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산업 구조가 농민이었기 때문에 지주라도 농민이죠. 그게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국가 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자유시민과 자유시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자유시민이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다. 자유. 그럼 아테네 민주주의가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인데 시민단이라 그래서 전체 시민이 그래 전체 농민이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직접 민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간접 민주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의 민주정치. 대의 민주정치. 간접 민주정치 맞죠? 간접 민주정치가 대의 민주정치. 그러면 지금 간접민주 정치에서 지금 직접 민주 정치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촛불혁명 뒤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그리스의 직접 민주정이라는 건 그럼 어떤 것인가요? 그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 직접 민주정의 아주 고전적인 예가
고대 그리스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자유시민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유시민의 개념을 오늘날의 정치 구조와 이렇게 대비해서 이해를 하면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때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자유가 어떤 것과 대조적으로 쓰이냐면은 많은 경우에 말하자면 그 우리가 북한 이북 그렇죠. 평등 민주주의라는 개념하고 대조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유라는 게 공산주의랑 맞죠. 대조적으로. 평등이라는 게 평등을 실현하려 그러면은 국가 권력이 많이 간섭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배제하고 국가의 간섭을 좀 받지 않고 자유. 그러면 그게 마치 자본주의를 지칭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념이 꼭 이렇게 정합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닌데 현재의 체제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에서는 이 자유라는 개념은 뭐 평등이라든가 이런 개념과도 무관하고 평등 이런 거 하고 대조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어떤 개념으로 쓰이냐면 국가 권력이라는 어떤 조직적인 권력이 없어요. 국가라는 어떤 관료체제라든가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 전문적인 정치가 집단이라든가 이런 게 거진 이제 그 기능이 약하고 아까 그 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명색이 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제사장 같은 거. 그래서 집 안 먹고 지가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거 이런 거니까 국가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하기가 어려운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자유시민의 자유는 국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은 시민단이 모여가지고 결정권을 가지는 이런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국가의 중요한 것은 시민단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국가의 뭐 장관이라든가 뭐 왕이라든가 이런 관료 조직이 있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시민단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회 이거죠. 민회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민회에서 뭘 결정하겠습니까? 중요한 거 있으면 발안도 하고 의안을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의안 결정은 물론 민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직접민주정의 기능이 뭐냐면 거기도 관료가 있는데 특히 그 아까 말했던 아르콘이라든가 장관 이제 이런 관료들이 있어요. 이런 관료들이 이게 기능이 언제부터 강화가 되기 시작하냐면 490년 기원전 490년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490년의 마라톤 전투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국가의 기능이 강화가 돼요. 그리스와 저 페르시아의 전쟁이죠. 패권전. 그런데요. 그 관료들을 어떻게 뽑죠? 관료들이 아까 민회에서 뽑아요. 근데 그 민회에서 뽑지만은 월급은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뽑아주는. 그렇죠. 월급은 없죠. 그렇죠. 월급은 안 줘요. 자원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없죠.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니까. 그래서 이 뽑는데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촛불혁명 있고 난 다음에 직접민주 정치라고 하고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해왔던 국민 발안, 국민 발안.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국민 투표, 중요한 거 국민 투표 하겠다. 그리고 국민 소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땡땡이 치는, 그렇죠. 땡땡이 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우리가 막 감시하겠다 뭐 이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게 민회에서 뽑는 관리들이지만 이 국가 공무원이 좀 권력이 세져요. 왜냐하면 전쟁도 하고 하니까 돈도 만지고 그렇겠죠. 하면은 공무원의 이 권한이 강화가 되는 순간에 아테네 사람들은 이 공권력을
이게 이제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공권력을 어떻게 이 공권력이 남용이 됐을 때 어떻게 감시해야 되는가를 그 감시 체제를 철저하게 마련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요즘 이 정치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것이 법관이라든가 예. 국회의원이라든가 예. 공직자에 대해서 감시 체제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돼 있다고 하는 게 작동을 안 하고 예, 예. 그것이 안 돼 있어요. 특히 법관들 그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이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죠. 네. 지금도 법관 비리가 빠져나오지만 세워져 나오지만 법원 자체에서 해결하겠다. 징계위원회. 그런데 이제 그게 그리스에서만 하더라도 벌써 시민들이 그걸 하는 것을 체제를 가장 중요한 게 예. 바로 시민들의 감시 체제였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죠. 특히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게 강화가 됐는데 예. 거기는 관직의 임기가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직자가 민회에서 뽑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자격이 있나 없나 자격 심사를 해요. 민회에서 엄격하게. 예. 자, 이 사람이 아르콘 장관으로 뽑혔는데 이 사람 해도 되겠냐? 그러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그 말하자면 자격 심사 우리도 하잖아요. 청문회 같은 걸 예. 하고 그리고 1년 임기를 마치고 난 뒤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수행 심사를 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민회에서. 조금이라도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게 있으면은 그 공직을 지냈던 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국가에 환원을 해야 되거든.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 게 있으면 환수를 하는 거죠. 1년을 기다리지도 않고 예. 매달마다 예. 민회가 4번이 열리는데 예. 그 4번의 민회 가운데서 첫 번째 민회를 중요 민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죠. 그 주요 민회에서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뭐냐면 뭐 고하가 있으면 어떤 사람 고하 국가에서 봐줘야 된다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공직자 가운데에서 수행을 태만하겠다든가 남용을 했다든가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민회에서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그 민중들이 모여서 공직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했기 때문에 딱 탄핵이 들어가면 고발이 딱 들어가면 바로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심사를 하냐면 재판관인 시민들이 했죠. 이런 체제에서 공직을 남용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겠죠. 우리같이 4년을 기다리고 한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은 이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날 우리 정치 체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왜냐하면 저는 그런 대통령이나 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같이 감시 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작동되지 않는 이런 체제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모두 우리 자신이 태만하고 소홀한 그런 것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접민주정의 핵심은 국민이 발안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공직자를 감시하는 체제가 돼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직접민주정의 그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